여성들이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분의 경험 많은 할머니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같은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바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여성들은 미래의 가정을 진실하고 아름다운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그녀들은 집안이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가족들과 맛있는 아침 식사를 나누기를 꿈꿨습니다. 이 가정에서 사랑과 배려는 시원한 바람처럼 모든 구석구석을 감싸고 매 순간을 따스하게 채워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들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지만 가정에 대한 따뜻한 열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정성으로 가꾸며 사랑과 인내로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어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타는 열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손을 맞잡고 여생을 함께하며 상호 의지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가정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식처가 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왜 여성들이 70의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는지입니다. 이제 3명의 70이 넘은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올해 70이 넘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이 할머니는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녀들의 집을 돌아가며 머물러 보려 했지만 젊은이들의 생활 리듬은 빠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참견하면 자녀들이 싫어할까봐 말을 아끼면서도 답답함이 쌓여 결국 고향 집에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딸과 아들의 집에 가지 않고 자녀들이 명절의 시간 날 때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마다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이 들매 따라 찾아오는 고독과 절망감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혹여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까봐 걱정됩니다. 이 할머니의 일상은 지루하고 활기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거리로 나가 산책을 하곤 합니다. 가끔은 이웃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이런 일상이 매년 반복되니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졌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를 원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었지만 여생을 함께 보내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돈을 조금 쓰더라도 기쁘게 해줄 사람을 원했지만 진정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 할머니는 올해 70이 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 남편과 집안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여행도 다니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새로운 아버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아끼며 어머니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 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어머니를 존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할머니는 새 남편과의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양할머니는 올해 70이 넘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고 자녀들은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할머니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이 아직 괜찮다고 느껴 자녀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녀들은 매달 용돈을 보내고 간식을 보내며 양할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할머니는 낮에는 괜찮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의 집안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양할머니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남편의 보살핌을 받아왔던 양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의 활력을 잃고 한순간에 나이가 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곁에서 시간을 보내주려 했지만 양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보내고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양할머니는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인생이 참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떠난 후 홀로 지내는 세월이 너무나 외로워 점차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두렵습니다. 이제는 이 나이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 싶지 않아서 인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70이 넘은 이 세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는 소망은 매우 타당합니다. 노인들도 자신만의 감정이 필요하며 사랑의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심리적 욕구와 개인 생활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친밀한 유대감을 원하고 사랑받는 행복을 갈망하며 더불어 활기찬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수용해주고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이는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됩니다. 노인들이 이런 필요가 있다면 자녀들은 존중과 이해를 보여야 합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을 지지하여 노년의 삶의 동반자가 생기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계는 노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노인 맞선 시장에는 다양한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상대방의 진심을 잘 파악해주며 노인의 신변과 재산 안전을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저는 올해 53입니다. 38살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13살이던 아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었고 남편이 떠난 후 가게를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3년 후 인터넷에서 성이 조 씨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9살 많고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으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꿨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온화함과 재능에 깊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3개월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후 저는 그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아쉬움은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점이었지만 그는 돌아가서 차를 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오기가 더 편할 것이라고 했고 거리는 고작 300리 정도니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매우 만족하게 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제 방식은 매주 토요일 오전 그가 차를 몰고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하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오후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1년 후 자녀들이 모두 허락하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이혼 관계였기 때문에 친지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는 저에게 금반지와 100만 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결혼 당시 그는 아직 은퇴하지 않아 제가 사는 곳에 머물 수 없었고 저는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으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말마다 그가 저를 보러 오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도시에서 떨어져 살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오고 예전에는 하루만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이틀씩 머물렀습니다. 방학 때는 더 오랜 기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 생활은 오히려 특별한 감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원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를 그가 크게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올 때 필요한 재료나 고기를 사오곤 했지만 대부분 외식을 했습니다. 제가 바빴고 그의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우리는 그저 즐거워할 뿐 생활의 자잘한 문제들에 신경을 쓸 틈도 없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그의 딸은 결혼하여 자녀도 낳았습니다. 딸의 결혼과 출산 때마다 저는 100만 원씩 축하금을 주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28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마침내 은퇴하였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질 필요가 없어져서 기뻤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함께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욕적으로 저와 함께 가게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가게에 도와줄 사람이 생겼으니 혼자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오랫동안 교사로 일해왔기 때문인지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그는 가차없이 훈계하듯 대응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몇몇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단골 손님 몇 명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가게의 매출에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남편에게 손님들에게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손님은 우리 가게의 신과 같으니 절대 그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음을 인정하며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전 버릇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님에게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얼굴이 붉어진 남편을 보고 순간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가게에 오지 못하게 했고 대신 집에서 요리와 집안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일을 받아들였고 집안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식사를 했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와도 집안일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선 바닥은 늘 깨끗하지 않았고 설거지도 기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요리도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남편의 요리가 맛이 없어서 아들은 자주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오거나 집에 와서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이제 은퇴도 했고 가게에도 나가지 않잖아요.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만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 왜 제대로 못해요? 남편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 원래 여자들 몫이잖아. 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반평생을 보냈어. 요리 같은 거 할 줄 모른다고. 저는 못한다면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모든 요리법이 다 나와요.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예순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배워야 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병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80을 넘기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제 올케가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어 매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 아버지를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매일 갈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도우미는 여성이라 일부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 갔다 온 후로 더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냥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아버지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결혼 상대를 찾았고 저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자 했습니다. 그와 따로 살게 되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그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혼자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벅찼고 아들이 대출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액으로 집을 마련해 주고자 했습니다. 2방 하나 거실로 된 집을 마련하려면 8천만 원이 필요했고 저는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부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연간 생활비 300만 원씩만 계산해도 13년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교사로서 은퇴했으니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3천만 원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탁을 듣고 남편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사는 건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애는 제 아들이지만 지금 우리는 부부이고 당신은 그 아이의 새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내 딸 결혼할 때 당신이 집을 사줬어요. 당신은 고작 100만 원만 줬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 딸은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잖아요. 우리 아들은 달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딸이나 당신 아들이나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마음속에 쌓인 화가 결국 터져 나오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한 지 13년이나 되었으니 오늘 잘 따져보자고요. 13년 동안 나에게 손해본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첫째, 13년 동안 당신이 우리 집에 살았으니 그 집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둘째, 13년 동안 생활비는 어땠나요? 가끔 장을 보긴 했지만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모두 제가 부담했으니 그것도 계산해야죠. 셋째, 저는 여자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를 입히고 먹여야 한다고들 하죠.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당신은 결혼할 때 금반지 하나와 결혼 축의금 100만 원만 주었을 뿐 그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사준 게 없어요. 제가 당신의 아내인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3년이라지만 우리가 실제로 함께 산 건 고작 3년이에요. 그 3년 동안 제가 장을 보고 요리를 했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 모든 게 공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먼 곳까지 와서 당신의 무료 일꾼이 되어준 거라고요. 나도 억울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제 아들을 위한 집을 사주려고 3천만 원을 요구한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말이죠. 이렇게 서로의 공과를 따져보니 우리 관계는 낯선 사람보다도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부부란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후회스러웠고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3년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와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를 차갑게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했고 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 미련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결국 13년을 함께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합시다.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13년간의 재혼 생활은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한 것은 생활 속의 사소한 일들과 잡다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여성이 더 젊게 사는 비결은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50을 넘기면 앞에서 보면 쇼녀 같아도 뒤돌아서면 어머니처럼 보인다. 영세에 은퇴하면 노화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원치 않아도 모든 노력을 다해 저항해도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4년 동안 제가 주변에서 본 은퇴 후 더 젊게 사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 그들은 다음의 5가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찍 알수록 좋습니다. 첫째,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옳게 먹는 것이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태극 선생님은 항상 밥은 조금 먹고 배가 다 차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한다. 적게 먹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웠고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얼굴도 둥그러졌으며 허리도 굵어졌고 걷는 것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고 주말마다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기가 지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예전 체중을 되찾았고 다만 허리만 예전보다 조금 굵어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도 쇠퇴하게 됩니다. 많이 먹는 것은 단지 입맛을 채울 뿐이고 오히려 몸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형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매를 유지하려면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며 옳게 먹어야 내 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은 여성에게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좋은 수면은 무료 건강 보조제이자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여성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른, 배우자, 성인이 된 자녀까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모두 신경 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본래 모습 그대로 두고 자신만의 삶을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경 쓸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신경 쓰지 말고 자녀들의 삶에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성장했으니 마음과 눈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책을 많이 읽고 자연과 교감하며 내면을 풍성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여유 시간이 생기면 책을 읽고 자연과 가까이 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이 시기에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함과 풍요로움입니다. 책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며 생각을 넓히고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운명의 파도를 갈망했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내면의 평온함과 당당함 속에 있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유지하고 독서를 통해 사고를 넓히며 인식을 높여 행복감과 성취감을 키워 나가세요. 내면이 풍요로운 여성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우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몇 마디 말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 삶이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을 아끼고 필요할 때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새 옷이나 새 장신구를 사주시나요? 누군가는 몸매만 변하지 않으면 있는 옷으로 충분하고 보석은 필요 없다. 금값도 비싼데 누구 보여주려고 사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끼고 모은 돈을 모두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가치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새 옷이든 좋아하는 장신구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여성은 꽃과 같아 자신을 먼저 시들게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나이가 많건 적건 입을 것은 입고 장신구도 착용하면서 자신을 아끼세요. 나에게는 장신구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여성들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가족에게 더 큰 정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한 운동과 마음 수양으로 외모와 기품을 가꾸세요.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멋진 기품을 갖춘 여성들은 대부분 꾸준히 운동하고 옷차림과 기품에 신경 씁니다. 여성의 입가가 항상 복처럼 살짝 올라가 있다면 마음도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늘 좋은 기분과 밝은 감정을 유지하는 여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한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여성은 항상 자신의 내적 수양에 집중하며 차분하고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시고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산책도 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자는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후자는 몸을 소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기품은 종종 여유롭고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말투는 온화하고 걸음걸이는 우아하며 말을 하지 않아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과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사람과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은퇴 후에는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과 상황을 멀리하세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지만 위의 5가지를 실천하여 세월의 흐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갑옷이 됩니다. 은퇴한 여성 여러분, 우리 모두 위의 5가지를 실천하여 세월이 지나도 더욱 젊게 살아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